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가경입니다. 자, 여러분 평가원 기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저번에 채권과 CDS 프리미엄이라는 평가원 기출 지문 중 가장 쉬운 지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조금 더 어렵게 느낄 만한 경제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저번 지문보단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풀어보고 또 쌤하고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19년 6월에 출제되었던 경제 지문입니다. 만약 안 풀어보고 영상을 눌렀다라고 한다면은 멈추고 꼭 풀어보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영상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통화정책에 관한 지문을 읽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자율, 금리 이런 것들이 좀 낯설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이 이자율에 관한 어떤 관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경제 지문에도 꾸준히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좀 정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쌤이 강조했던 게 천문단 독해인데요. 여러분 천문단 독해는 중심 소재와 방향성을 찾아서 우리가 글의 흐름을 잘 따라가자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천문단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만 읽으면서 쫓아가기 바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천문단을 읽을 때 과연 무엇에 중심을 두고 읽어야 할까? 이것도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면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시작을 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냐? 통화정책 중에서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있다는 거는 그렇지 않은 통화정책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시작하자마자 통화정책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건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글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거에 집중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정책 금리를 활용한다. 여러분 금리, 이자율, 이전에 평가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소재인 거죠. 아,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줄에서 통화정책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두 번째 문장에서 중앙은행이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 뭘 하나 봤더니 정책 금리 인상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윗줄에서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통화정책이라고 했죠. 근데 그걸 누가 하나 봤더니 중앙은행이 하네요. 그럼 이거는 통화정책의 주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통화정책이 금리를 활용하는데 그 금리를 활용하는 주체가 바로 중앙은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천문단에서 몰랐던 정보가 하나 더 수집됐다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요.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경제지문은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영향을 어떻게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니까요.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도 높아지는데 그때 대출은 감소되고 신용공급도 축소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킨다. 여러분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건 물가가 좀 내려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 내려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나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 시장금리 높아지고 대출 감소, 신용공급 축소. 그래서 경제 내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가 안정된다. 이 과정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쵸? 여러분 반면은 뒤집는 부사어인 거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1문단 내내 무슨 얘기했냐면요.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 금리를 활용하는데 누가 활용한다? 중앙은행이 활용한다. 어떨 때? 자, 보니까 여러분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경기가 여러분 과열의 반대가 뭘까요? 침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요. 금리를 인상,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참 여기까지가 1문단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쌤이 조금만 배경 지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제 지문을 풀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애기들이 맨날 학교, 학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영수, 사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경제 공부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은행에 돈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문 바깥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배경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금리와 이자율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뭘까? 그걸 제가 오늘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자라고 한다면요. 예금의 이자도 있고요. 대출의 이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금을 어디다가 합니까? 그렇지, 은행에다 하죠. 대출은 어디서 받아요? 은행에서 받아야 되지 뭐. 다른 데서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과 대출을 은행에서 이제 하거나 받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은행에서 우리들에게 이자를 주죠. 이거 우리가 좀 한번 도식화를 해볼까요? 자, 은행에서 고객에게 이자를 주죠. 그쵸? 왜냐? 내가 예금이라는 건 은행에 돈을 맡겼다는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맡기면요. 은행은 그 돈을 굴려서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10억을 맡겼어. 그럼 은행이 그 10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막 굴리는 거예요. 대신에 나한테 야, 돈 맡겨줘서 고마워. 내가 너한테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뭔가 이득을 줄게. 그게 바로 이자인 거예요. 이자. 그리고 여러분, 대출은 반대죠. 대출은 내가 은행에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야, 네가 나한테 큰 돈 빌려갔으니까 나한테 다달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대출 이자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고객이 은행한테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행은요. 예금 이자를 고객에게 주거나 대출 이자를 고객에게 받으면서 돈을 이제 키워가는 어떤 그런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은 예대 금리 차로 돈을 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어떤 금리 차로 돈을 남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금이자는 은행이 주는 거고요. 대출이자는 은행이 받는 거면 은행이 돈을 많이 남기려면 뭐가 더 커야겠어요? 그쵸? 대출 이자가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를 크게 받아서 돈을 남기는 집단, 기관인 거예요. 우리 지문에서도 지금 대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출의 측면을 좀 더 볼게요. 자, 여러분, 대출이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은행에게 큰 돈을 빌려서 다달이 돈을 주는 거죠. 이자를. 근데 여기서 이자율, 금리가 높아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에는 이자가 3%였는데 나중에 5%로 인상이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은행에게 1억을 빌렸어요. 그랬을 때 연 이자율이 3%라면 나는 연간 이자를 은행에게 얼마 줘야 돼요? 계산해 보세요. 그렇지. 300만 원을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자율이 5%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이제는 은행에 5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연간 500만 원. 크죠? 심지어 그 차가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올랐네? 돈 빌리기가 부담스러워졌네? 아, 이거 대출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금리가 인상되면 내가 이자율이 감당이 안 되니까 대출을 안 하겠다. 대출이 감소된다. 그러면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많이 없겠죠? 돈이 많이 없을 땐 돈을 써야 돼요? 아껴야 돼요? 아껴야겠죠. 그게 바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수요라는 건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너도 나도 물건을 안 사. 그럼 물가는 내려오겠죠. 너도 나도 살려고 하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너도 나도 안 사 모드가 되니까 물가가 안정된다, 물가가 내려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은 우리가 사실상 빠르게 읽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이자율의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쌤이 오늘은 시간 들여서 이걸 좀 정리를 해준 거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1문단에서 통화정책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인데 전통적인 통화정책 얘기를 하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전통적이지 않은 통화정책도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문단 내내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해야겠죠.
왜 해야 되냐면 앞에서도 전통적 통화정책 얘기를 하더니 전통적인 경제학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통화정책과 경제학 중에 더 넓은 카테고리는 뭘까요? 경제학 아닐까요? 경제학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통화정책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니까 전통적 통화정책을 삼키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잘 봐야겠죠. 전통적 경제학에서 나온 게 전통적 통화정책일 거니까. 자, 이어서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1문단 내내 통화 정책을 읽었는데 2문단을 왔더니 금융감독 정책이 나왔죠. 정책은 정책인데 통화 정책이 아닌 정책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야? 여기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오네 하고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를 잡아가야겠다. 심지어 금융감독 정책도 전통적 경제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도식화가 이렇게 완성이 되네. 근데 이때 금융감독 정책은 뭘 지금 집중하나 봤더니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을 했대요. 미시 건전성 정책, 이거에 집중을 했대. 얘는 뭔가 봤더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금융 안정이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중시 여겼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두 번째, 그러면 여기를 봤더니 금융 안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1문단에서 그냥 무심코 읽고 넘어왔는데 저 단어를 분명 본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쌤이 늘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지는 단어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는 내가 읽고 내려왔을 때 읽고 내려오면은 그 윗문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읽어봤을 때 이 말을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찍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가보니 여러분 1문단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즉 통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물가의 안정. 그 결과 경제의 안정을 꾀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이 문단에서는 무슨 안정이 나왔냐면요. 저기 보면은 금융안정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여기 보이죠? 금융안정.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금융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거는 쌤이니까 보이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쌤이 좀 팁을 줄게요. 이겁니다. 정책은 정책인데 좀 다른 정책이 나왔네. 안정은 안정인데 좀 다른 안정이 나오네. 이걸 계속 잘 따라가면서 비교를 좀 세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다음 지문에서도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관점,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은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전통적인 경제학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러한 인식, 두 번째는 이러한 가설이라는 거예요. 됐죠? 미시건전성 정책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시건전성 정책은 금융감독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렇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예시에는요.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대요. 한번 적어놔 볼까요?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다. 근데 얘는 예방적 성격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문단으로 넘어와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잡히나 봤더니 또 다른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 두 개는 전통적인 경제학 내에서 묶여 있는구나.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가 3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이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사어가 나왔어요. 쌤이 정말 강조 많이 하는 부사어거든요. 이처럼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잘 우리가 집어먹어야 돼요. 이처럼은 정리의 부사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대한 글과 정리된 글이 있다면 여러분 뭐 읽을 거예요? 당연히 정리된 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처럼이 나오면은 무조건 거기를 중심적으로 잘 읽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자, 여러분 다 정리해줬어. 앞에 1문단에서 통화 정책 얘기했죠. 앞에 2문단에서 금융감독 정책 얘기했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처럼이라는 말로 싹 버무려 준 거예요. 그럼 이것만 먹어도 사실 우리는 두 문단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맞죠?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 금융감독 정책은 금융 안정. 근데 그걸 뭐라고 봤냐면요. 이러한 것을 이원적이다라고 봤어요. 이원적. 여러분 이원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차원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 그래서 우리가 뭐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실 세계 이런 거 말할 때 이원적 구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차원이 따로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라고 갑자기 역접이 걸렸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정책이 각각의 안정을 꾀하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기존의 접근 방식이 이원적 접근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여러분 자성이 일어났다 무슨 뜻이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또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반성, 스스로 돌아봤다, 좀 성찰했다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당시, 여러분 이 당시는 언제예요? 그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가야겠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여러분 여기다 형광펜을 빡빡 치세요.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 형광펜 치고 고민할 시간 줄 테니까 멈추고 고민해보세요. 이 문장이 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인지 고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보면 여러분, 그러나 라는 역접을 기점으로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겼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했대요. 여러분, 금리라는 말이 주로 나왔던 게 어디예요? 1문단이죠. 1문단은 무슨 정책을 얘기하던 구간이었어요? 그쵸. 금리를 활용하는 건 통화 정책이었죠. 저금리라는 거는 금리를 낮게 한다는 거니까 금리를 인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즉,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통화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통화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 자,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자산 가격 버블이라는 말이 정말 초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지문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뭔가 봤으면은 본 적 있는데 올라갔다 오라고요. 왜 우리가 지문이 늘 옆에 있는데도 그거를 꼭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내 머리를 뒤적거려요. 올라가 봤더니 우리가 자산 가격 버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요? 이 문단에 바로 있었죠. 근데 없다고 했는데 자산 가격 버블이 생겼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죠. 이어서 금융 불안을 야기했대요. 그래서 경제 안정이 훼손됐대요. 자, 하나하나 짚어봤더니 다 위에서 봤던 말이에요. 근데 봤던 말인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에요.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낮추는 어떤 방식을 썼더니 자산 가격 버블이 일어났고 그것도 문제야. 두 번째, 그 결과 금융이 불안해졌대잖아요. 그쵸? 이해됐어요? 이전에는 통화 정책을 쓰면 물가 안정이 되고 금융감독 정책을 쓰면 금융이 안정된다고 했는데 통화 정책을 건드렸는데 난데없이 금융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즉, 이 두 가지 구조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 체제가 그냥 아예 깨졌구나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던 어떤 문장 단어들에 대해서 제발 대충 처리하지 말고 위에서 짚고 제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봤던 건데 그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고 넘어가면 읽기만 읽은 거지 사실 글자를 읽은 거지 글을 읽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또한, 여러분 또한은 나열이죠.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다. 여러분 이것도요. 구면이죠. 금융회사라는 말 여러분 처음 봐요? 아니죠. 이 문단에서 보면 봤습니다. 금융회사의 안정성이 이 금융 안정을 만든다라고 봤던 미시 건전성 정책,
더 나아가서는 금융감독 정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문단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 회사들이 커지면서 회사의 규모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었다. 즉 여기서도 리스크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이에 기존의 정책, 금융안정. 자, 여러분 금융안정을 만들었던 기존의 정책이 뭡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야. 금융안정을 만들던 거는 금융감독 정책이었어요. 그럼 기존의 정책은요. 이전에 금융감독 정책으로는 금융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안정, 다 봤던 단어죠? 짚어야 됩니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필수적이다. 이전에는요. 물가안정이 경제안정이고 금융안정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뭐가 나왔냐면요. 경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필요하다? 물가의 안정도 필요하지만 금융의 안정도 필요하더라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제의 안정이 되는 거네 라고 지금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성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자성이 일어났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잘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저 너무 경제 지문이 어려운데 그건 쌤이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던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앞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계속 추적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이게 고등부 입장에서 이 정도 경제 지문이 쉽기만 하진 않을 거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내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는 구면의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정보를 위에서 잘 짚어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가볼게요.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 여러분 미시 건전성 본 적 있죠? 어디요? 금융감독 정책이었어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가 나름의 금융감독 정책이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때 금융감독 정책에서는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전처럼 미시 건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시 건전성을 같이 추가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어서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 금융감독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있었고 결국 이 당시에도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전에는 이원적으로 돌아갔던 게 이제는 뭘 하기 시작했다? 상호 보완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게 포인트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전통적인 경제학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뭔가 변화했구나. 그럼 이 글은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는 글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요. 우리가 사실 문제에서 힌트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의 힌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문제 잠깐만 보고 올게요. 자, 27번 문제를 보면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자, 선택지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 나오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선택지만 스캔해봐도 훑어봐도 이 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무섭고 어려운 것이겠지만 나름 문제를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생기고 나면은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될 때가 분명 많다는 겁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에는 경기 순응성을 가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즉이요. 재진술입니다. 앞말과 뒷말이 같다는 거예요.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거시 건전성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쵸? 이 제도는 뭐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에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그 말이 뭐냐? 완충 자본하고 같다는 거예요.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키고 한편 전환입니다. 적립된 것은 경기 침체기에 써라 라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회사도 잘 돌아가니까 그럴 때는 미리미리 돈을 더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모두 다 힘드니까 쌓아놨던 돈을 풀어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지금 거시 건전성 정책이 뭔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 글은 끝이 났습니다. 쌤이 계속 말했던 포인트, 우리가 27번 문제에서 선택지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매우 중요한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한 도식화가 저는 안 되던데 어떻게 쌤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정책은 정책인데 뭔가 다른 정책이 있네? 거기서 이렇게 비교군, 대조군을 세우고요. 그리고 안정은 안정인데 계속 뭔가 말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가네? 그럼 그걸 잘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27번에서 힌트를 얻은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우리가 또 앞뒤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렇게 또 도식화를 세움으로써 이렇게 글을 구조화하면은 여러분들도 조금은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평가원 지문쌤이 해석해주고 포인트는 뭐였냐? 어려운 보기를 한번 잘 풀어보자 라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모든 문항을 건드리지 않고 가장 어려운 보기 문제만 건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30번에 있는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어찌저찌 따라왔어요. 사실 어렵지만. 근데 30번에 와서 또 맥없이 틀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현실대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약간 좀 상식 하나? 아까부터 경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경기는 호황이다, 불황이다 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달리 말하면은 경기 과열이 호황이고요. 경기 침체가 불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난 데에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통화정책은요. 호황기에는 효과가 좋은데 침체기에는 효과가 안 좋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비대칭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때는 잘 먹히는데 이때는 안 먹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이 대출을 늘려 신용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거나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된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침체기에는 금리를 만져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요. 오히려 확대된 신용공급, 즉 확대된 대출이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과도하게 유입돼서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 우리 지문에서 봤던 것 중에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산 가격의 폭등.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버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 올리기라고 부른다.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것은 쉬운데 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거에서 착안한 이름이래요. 진짜 저는 이런 약간 경제 용어들 보면 좀 천재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러분.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는 거는 완전 이렇게 높이 붕붕 떠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때 이 높이 붕붕 떠 있는 끈을 잡아 당기는 건 쉽다는 거예요. 맞죠? 끈이 위에 있는데 당기는 건 쉬워요. 근데 두 번째, 끈은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운동화 끈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내가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려고 하는데 걔가 위로 똑바로 올라가 아니면 계속 꾸불꾸불 처지겠어요? 처지겠죠. 그래서 끈을 당겨서 내리는 건 쉬워. 과열기에 끌어내리는 건 쉬운데 침체기에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 이게 끈 밀어 올리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서 가볼게요. 1번,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분 여기 있었죠. 자, 근거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쵸? 자,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 심리, 여러분 심리라는 말 봤죠? 어디요? 여기 있죠.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면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의 답의 근거도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제 주체가 가계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경제 주체는 경제적 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계라는 건 이제 어떤 하나하나의 가정집들의 어떤 그런 경제 생활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3번.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여러분 끈 밀어
올리기가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끈 밀어 올리기 현상이라는 건데 그 말인즉슨 비대칭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대칭적이다. 그쵸? 자, 이게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맥없이 이 문제를 틀리냐면요. 여러분 얘는요.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에 관해서 나오는 글이었어요. 통화정책 효과가 끈 밀어 올리기 때문에 비대칭적이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인데 여기 보면요. 금융안정이라든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라는 거는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여기 있죠. 금융안정 여기 있죠. 이거 다 뭡니까? 금융감독 정책이잖아요, 여러분. 금융감독 정책하고 통화정책은 카테고리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분명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는데 3번 선택지는 얘가 있으니까 금융감독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겠다라는 뻘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답은 3번이죠. 왜요? 카테고리가 안 맞잖아요. 통화정책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식화만 제대로 해놔도 이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제대로 안 보면 3번이 다 앞에서 봤던 말인데 대충 맞는 말밖에 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4번 볼게요.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대에 비대칭적이라면은 침체기에는 금리 조정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왜? 통화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5번 볼게요.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대에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신용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겠다. 왜요? 과열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침체기에는 효과가 없는 거니까 과열기에는 진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5번은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게 매우 어렵다라고 아이들이 혀를 내두르고 틀리고도 왜 틀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카테고리의 분류. 그냥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가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모두 다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너무 게을리 읽고 있진 않았나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쌤과 함께 읽으면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지문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따라가는 건데 쌤이 그거의 힌트는 아까 문제에서도 이게 한번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지는 단어, 분명 앞에서 말했는데 또 나오네 하는 단어들을 잘 추적해서 그들의 연결고리를 잘 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저기요. 이처럼. 쌤이 말한 이처럼 같이 뭔가를 정리해주는 부사어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주목해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보가 뭔지를 잘 긁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 하나를 공부함으로써 얘를 이해했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 지문을 통해 내가 지문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이걸 좀 느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자.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정도는요. 어려운 경제 지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걸 기반으로 또 다음 사실 3단계가 있어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환율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의 그냥 앓는 소리가 나올 텐데 이 정도까지는 잘 부셔보고요. 또 이 지문을 통해서 공부 좀 잘해서 경제 지문을 좀 마스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